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수업을 쭉 들어봐서 알겠지만 내가 내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도하고 몇 세기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 1절. 그렇지 않냐? 몇 년이야? 이런 얘기 안 하지? 연도로 공부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연도 디테일한 건 근현대사 때 나오고 여기는 국가별 특징만 잡아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연도에만 부담 가지면 세계사를 포기하게 돼. 일부러 1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교재에 써 있는 거, 이때구나. 송나라가 10세기쯤이고 1000년쯤이구나. 1000년 전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도 충분하다. 연도만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이 세계사는. 근현대사에서 외울 게 많아. 자, 유목민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유목이 무슨 뜻이지? 유목? 유목이 무슨 뜻이니? 유목. 이 유자는 흐르다 유자예요. 흐르다 유. 흐르다 유. 목은 목축업을 뜻합니다. 즉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민족을 유목민족이라고 해. 알겠지? 대표적인 유목민족이 누가 있어? 대표적인 애가 몽골이죠. 몽골.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민족 중에는 흉노. 흉노 역시 유목민족이었어요. 그치? 몽골과 흉노. 그리고 기타 다른 유목민족으로 거란, 여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여진족 하면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냐? 키가 180이 넘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민족이에요. 몽골 다 강호동이야. 다 등치기래. 말도 엄청 잘 타고 힘이 엄청 센 애들이야. 그러니까 막 이름에 그냥 되게 순수해 보이는 몽골인, 착해 보이는 여진족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굉장히 크고 덩치 크고 막 싸움 잘하고 활 잘 쏘고 하는 민족들이라는 게 중요하고 유목민족의 특징상 얘네는 이걸 타고 다녀요. 비가 많이 와서 풀이 조금이라도 많이 자라면 말들의 개체수가 엄청 많아져. 한순간에 불어. 말의 숫자가 많이 불면 바로 그때를 노리고 중원으로 진출을 하는 거야. 한순간에 힘이 세질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 요거다 요거. 말. 기마병과 보병이 싸울 때 기마병이 보병 10명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왜? 말을 타고 위에서 창으로 찍어 누르거든. 창으로. 보병이 상대가 안 돼. 이 기마병이. 말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힘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특히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송나라 때는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 중원 지배자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유목민족이 강세를 띨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알겠지? 이제 본격적인 유목민족의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봐봐. 당나라가 존재하다가 5대 19 분열기로 들어갔어요. 이걸 누가 통일했다? 조광윤이라는 인물이 송나라를 세웠잖아. 그치? 이게 중요하거든. 잠깐 봐봐. 송나라를 세웠어. 근데 송나라 건국 직전에 거란족이 화북지방 일부 지역을 차지해버려요. 송건국 직전에 화북지방의 일부 지역을 먼저 차지합니다. 이것을 연운 16주라고 얘기해. 연운 16주가 어디다? 화북지방의 일부 지역이야. 화북지방을 일부 차지한 거란족, 그리고 송나라는 이제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 국방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거란족한테 뭘 낸다? 세패를 지급하기 시작하더라. 세패를 받으면서 거란족의 힘이 더 강해지겠지? 나라를 세우더라고. 뭘 세운다? 요나라를 건국합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즉 요나라는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야? 자기 지역, 본토. 요나라의 본토는 어디야? 초원이에요, 초원. 유목을 하는 곳이야, 유목. 그 다음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있어. 어디다? 연운 16주. 두 개의 지역을 동시에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통치체제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네는 유목 생활하고 있고 여기 화북지방이니까. 농사 짓는 데니까. 그래서 이중적 통치체제를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중적 통치체제. 본토 지역은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하게 두고 화북지방은 9년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두 개를 병합한 거야. 이중적 통치체제. 이 거란족, 요 나라가 실시한 이중적 통치체제를 우리는 북면관제, 남면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좀 핵심이죠. 알겠지? 거란족의 북면관제, 남면관제. 북면관이라는 관리가 유목지역, 유목민족들을 지배하는 거고, 남면관이라는 관리가 9년제를 통해서 화북지방을 관리하는 개념이야. 알겠지? 요거 중요하고요. 요거 깨알 요거 중요하다. 송나라 건국 직전에 먼저 화북지방을 차지했다. 오케이? 요거 이제 뭐 첫 번째 요 나라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탕구투족이 있어요. 탕구투족. 탕구투족은 송나라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송나라의 문치주의를 활용하여 서하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서하. 그리고 송나라 서쪽에서 비단길을 장악해버려요. 비단길. 당연히 송나라는 이 서하에도 몰래 세패를 지급해야 되겠죠. 사방으로 세패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이 정도.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 비단길 장악. 자, 그럼 각각 지금 두 개 살펴봤는데 요 나라는 누구한테 멸망한다 그랬어? 아까 우리 배웠죠? 누구한테 멸망한다? 여진족에게 멸망했죠. 여진족에게 멸망하고요. 탕구투족은 누구한테 멸망할까? 몽골족한테 쓸립니다. 몽골이 금나라, 남송 싹 쓸고 서하 탕구투를 밀어버리고 서아시아를 넘어 동유럽까지 가는 거야. 몽골이. 알겠지? 얘네는 몽골에게 멸망.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남았네요. 강력해진 여진족. 여진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여진족. 자, 여진족은 송나라와 손을 잡고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금나라였어요. 화북지방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해진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요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진족도 유목민족인데 이 유목민족 자신의 본토가 있을 거고 화북지방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여진족 역시 이중적 통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 통치체제. 여진족 금나라의 이중적 통치체제는 무엇이냐? 맹안모극제가 되겠어요. 맹안모극제. 요 이름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섞어서 출제를 합니다. 알겠지? 북면관제, 남면관제, 맹안모극제. 자, 요거 요렇게 외우면 된다. 팁을 바로 줄게. 자, 북면관제. 북을 좀 강조해야 돼. 거란. 이응, 여진.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 됐지? 그치? 기억. 거란의 북면관제, 남면관제. 이응, 여진족의 맹안모극제. 알겠니? 이렇게 묶어버리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이런 건 필기를 좀 해두시고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 요 나라 거란족 야유라보기가 부족을 통일하며 10세기에 건국이 되었고 중요한 건 뭐다? 송나라 건국 직전 연운 16주를 차지했다고 얘기했어요. 화북지방의 일부 지역이죠. 그리고 송나라로부터 뭘 받는다? 세패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중적 통치체제로 북면관제, 남면관제를 활용하고 있고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합니다. 거란 문자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거란족 역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부처님 말씀, 대장경을 간행할 정도로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이어서 왼쪽에 만들어진 탕구투족. 어디를 차지하고 있다?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서하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정도 세패를 받고 있다는 거랑 자 금나라 여진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했고요. 다른 말로 아골타라고도 합니다. 아골타. 교과서마다 조금 표현이 다른데 아구다라고도 하고 아골타라고도 해요. 아골타. 송나라와 초기에는 손을 잡고 있어서 요 나라 거란을 정복하고 그 뒤에 뭘 한다? 화북지방을 차지해버린다.
이중적 통치체제 맹한모극제를 실시하고 있었고요. 역시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었죠. 후에 몽골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리됐죠? 지금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한 건 이거야. 이중적 통치체제. 굉장히 중요해. 이중적 통치체제. 맹한모극제와 북명관제, 남명관제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뛰어가 볼까요? 몽골 제국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과거에 또는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몽고라고 가르쳐요. 몽고. 들어봤지? 몽고하고 몽골.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가 맞는 걸까? 당연히 내가 저렇게 써놨으니 몽골이 맞겠지. 그 몽고는 무엇이냐? 중국은 다민족 국가라고 했잖아. 90%가 무슨 족이라고 했더라? 한족이라고 했죠? 한족이 몽골족을 폄하하는 표현이 몽고야. 마치 일본이 조선인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폄하하는 표현이 몽고라는 표현이에요. 몽고. 몽고는 쓰면 안 되는 거고 몽골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몽골. 알겠죠? 몽골. 몽골은 수십 개의 부족이 쪼개져 있다가 이것을 태무친이라는 인물이 통일을 해요. 그리고 황제 자리에 올라서는데 유목민족의 황제를 칸이라고 부릅니다. 칸. 또는 한자로 가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칸 또는 가한. 그러니까 얘네들 표현으로 칸이라고 해요. 칸. 이 태무친이 무슨 칸이야? 그 유명한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 칭기스칸이 되어서 태무친이 몽골 제국을 통일할 수 있었고 그 배경으로 천호제도가 있어요. 천호제. 호는 가구 호자야. 1호가 1가구야. 한 가구당 4명에서 5명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즉 1000가구를 하나로 묶은 거야. 그리고 1000가구를 관리하는 한 명이 있고 한 명이 이제 가장 총사령관이야. 1000가구. 그 다음에 100가구를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 뭔지 알겠지? 그 10명이 1000가구를 관리하는 천호 대빵한테 보고를 하면 얘가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지. 그럼 100가구를 관리하는 애가 내려와서 10가구를 관리하는 애한테 지시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개념. 이게 천호제야. 이해됐어? 뭐 쉽게 얘기해서 군대 가면은 우리 이제 뭐 조만간 갈 거 아니냐. 성준이 갈 거잖아. 갈 거지? 갈 거지? 나 지켜줘야지. 내가 다 니네 지켜줬잖아. 맞지? 나도 너 지켜줬으니 날 지켜줘야지. 군대를 가면 작은 분대부터 시작을 해요. 분대. 10명에서 5명으로 이루어진 분대가 있고 분대가 모여서 소대가 만들어져. 한 40명 정도. 하나의 소대. 소대가 두세 개가 합쳐지면서 중대가 돼. 중대가 여러 개가 합쳐지면 대대가 되는 거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뭔지 알겠니? 점점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커지지. 그게 천호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십 개 찢어진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천호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알겠냐? 좋아. 자, 이 몽골 태무친의 경우에는 바로 남송과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금나라, 남송, 그 다음 어디? 서하. 멸망을 시키고 서쪽으로 가면서 호라즘이라는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호라즘까지 멸망을 시켜요. 동유럽까지 계속해서 진출을 하면서 유럽의 대재앙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태무친이 죽고 나서 사후 아들들의 여러 명의 칸들로 이어져 이 몽골 제국이 지금 교재 보면은 뭐 오고타이 칸, 쿠릴타이 칸, 뭐 몽케 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칸 하나하나 다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어. 쉽게 생각해서 몽골 제국은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분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열. 4명의 칸이 지배하는 4개의 몽골 제국으로 쪼개져.
이것을 과거 교과서에서는 사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한국. 이 한국이 뭐냐? 대한민국의 한이 아니라 칸을 한자로 한이라고 써. 4명의 칸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4명의 칸이 존재한다. 오케이? 일한국부터 해서 4개의 한국이 존재하고 이 중국사 공부하고 있잖아. 중국 지역에서는 테무친의 손자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이 만든 것이 원나라야. 뭔지 알겠지? 원나라를 건국합니다. 즉 몽골 제국에서 바로 칭기스칸이 죽고 그 손자 쿠빌라이 칸이 중국의 원나라를 세우더라.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 자, 지금 이거 뭐야? 중국 화북지방과 강남지방 모두 원나라가 지배하는 거거든. 중국 역사 최초로 유목민족이 황제로 올라온 거야. 그렇잖아. 556국 시대는 화북지방 북이 효문제 한 명이었죠. 또 금나라도 화북지방만 차지하고 있었고 강남지방은 계속 한족 왕조들이 있었잖아. 그게 사라지고 최초의 유목민족이 세운 이민족이 세운 국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통일국가. 이민족이 세운 통일국가. 원나라. 자, 그러면 몽골족이 지배계층이야. 당시 한 1.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소수의 민족이 지배계층이에요. 지배계층은 몽골 제국. 그러니까 몽골인은 이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을까? 어마무시하게 차별하면서 탄압하면서 지배합니다. 심지어 얘네가 지배계층인데 하급 관리들,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한족을 안 뽑아. 서아시아에서 데리고 왔어. 근데 서아시아 사람들이 눈에 색깔이 있대. 뭐 푸른색 이런 식으로. 색색자의 눈목자. 이들을 뭐라 불러? 색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은 누가 담당한다? 색목인.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일반 중국인들, 한인이라 불리고요. 그리고 가장 차별을 받은 평민을 남인이라고 불러요. 남인은 뭐야? 이거야. 남송시대 경제력 장난 아니었잖아. 잘 나갔잖아. 남송시대 끝까지 저항했던 한인들을 남인이라 부르면서 차별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그림 그래프로 어떻게 나오냐면 뻑큐로 나와요. 뻑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아마. 가장 위에 몽골, 그 다음 색목인, 그 다음 한인, 남인 개념으로. 그거 있잖아 그게. 뻑큐처럼 그려져 있지? 그제? 교재에 있어요. 교재 보시면 뻑큐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보여질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 몽골인 제일주의. 몽골인 제일주의로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제는 폐지시켰다가 나중에 제한적으로 실시해요. 제한적 실시. 결국에 이런 한족들의 엄청난 반발과 플러스 몽골 귀족들의 호화사치, 몽골인들의 사치, 돈을 계속 찍어내요. 지폐를 계속 찍어내고 그걸 남발을 해버려. 몽골 이 당시 원나라의 지폐를 교초라고 하거든. 교초의 남발로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족들이 운영하는 한족들로 구성된 홍건적의 난으로 멸망해버립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멸망. 이게 크게 살펴보는 몽골 제국과 원나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놓치고 왔군요. 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왔네요. 자, 송나라 수도 어디였어요? 카이펑에서 어디로 오죠? 항저우. 그제? 원나라 수도는 베이징인데 베이징이라고 나오지 않고 대도라고 불립니다. 원나라 수도는 어디다? 대도. 원은 대도. 몽골 제국은 어딜까?
카라코룸이라는 곳이에요. 카라코룸. 몽골 제국의 수도는 카라코룸. 원나라의 수도는 대도. 무슨 도?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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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시거나 필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정치사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경제사의 문화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원나라의 특징 경제사의 문화 쭉 살펴봤고, 역사는 수학이 아니잖아. 연결되잖아. 송나라 때 생각해보자. 경제력이 엄청나게 막강해졌지. 기억나지? 송나라 때 3대 발명품도 있었고 석탄도 쓰고 상공업 발달하고 서민문화 발달했지. 그거 다 가지고 온 거야 지금 원나라가. 그거 그대로 이어받을 거 아니야. 그치? 상공업은 더 발달합니다. 상공업은 더 발달해. 상공업이 더 발달하면서 이제 비단길이 위쪽에 초원길과 사막길, 심지어 바닷길. 이 바닷길은 송나라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 아까. 그제 바닷길 모두 다 써요. 서아시아, 이슬람, 유럽과 끊임없는 교역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중요한데 3대 발명품이 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게 세계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와요. 한번 볼래? 뭐였지? 3대 발명품이 화약, 또 나침반, 또 활판, 인쇄술 이거였잖아. 세계사가 이게 재밌는 거야. 송나라 때 발명된 이 3대 발명품이 원나라 때 이 다양한 길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갔거든. 화약, 총싸움이 시작됐어요. 기사 계급이 몰락합니다. 유럽에서. 칼싸움하는 기사들 몰락. 나침반, 신학로 개척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신학로 개척, 신대륙 발견. 활판 인쇄술, 크리스트교, 신교, 루터, 칼뱅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는 거야. 유럽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는데 이 세 가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 들어와요. 원나라를 방문해서 유럽에 들어간 뒤에 나 동쪽에 갔다 왔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카르핀이라는 선교사도 들어옵니다. 카르핀이. 또 이븐 바투타라는 인물은 이븐 바투타는 서아시아 사람인데 원나라에 갔다 와서 여행기라는 책을 쓰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또 미음으로 시작하는 외국인이 나오거든. 마테오 리치라고. 이게 좀 헷갈려요. 마테오 리치, 마르코 폴로. 이건 어떻게 외우냐. 자, 폴로 메이커 혹시 아니? 메이커 알아? 여기 조그맣게 뭐 있잖아. 못하고 있어. 말하면 어느 나라야? 몽골이잖아. 폴로. 말하면 원나라. 알겠지? 폴로 하면 뭐다? 말 타고 다니는 거. 요렇게 정리해버리세요. 이븐 바투타 여행기. 요게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원나라를 보고 자기네 나라에 가가지고 유럽에다가 또는 서아시아에다가 중국을 알리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어서 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상기, 비파기 이런 책이 나와요. 서상기, 비파기 이런 책이 쓰여지는데요.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것도 외우는 법이 있어요. 이게 원나라 때 만들어지는 책이잖아. 우리 고3 수능 보려면은 뭘 내야 돼? 수능 원서비를 내야 되잖아. 원서비.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 수능 원서비. 원나라 때 서상기, 비파기. 수능 원서비로 외워버려. 원서비. 알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곽수경에 뭐가 있다? 수시력. 1년을 365일로 정리하는 곽수경의 수시력. 수시력은 어떻게 외운다? 1년을 이렇게 동그랗게 365일로 나눴다. 동그란 거 한 글자로 원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곽수경의 수시력까지. 알겠지? 아주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개방적인 나라라서 당나라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종교 중에 원나라 종교. 원나라 때는 라마교가 들어와요. 티베트 불교인데 라마교가 써 있으면 원나라야. 라마교를 믿어요. 티베트 불교.
뭘 믿는다? 라마교. 라마교를 보면은 원나라를 체크하시면 돼요. 키워드입니다. 라마교 하면 원나라. 알겠죠? 원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거죠. 말이에요, 말.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은 지쳐요. 전속력으로 뛰어간 말이 지쳐. 물도 먹여야 돼, 똥도 싸야 돼, 잠도 자야지, 당근 먹여야 돼. 언제 기다려, 바쁜데.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개념, 역참제도가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어. 아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뛰어가고 지칠 때쯤 세 마리 기다리고 있어. 항상. 이 시스템 뭐라고 한다고? 역참제도 하면 원나라입니다. 역참제도. 말을 갈아타는 개념으로 교통이 아주 크게 발달했던 시기, 이게 뭐다? 원나라 역참제도. 서민문화는 더욱더 발달하면서 왜 삼국지연이라던가 재미있는 책들 있잖아. 수호지. 이런 원형이 등장하는 게 원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좀 세부적인 거는 좀 생략을 한 상태예요. 교재에 있는 내용 웬만한 거는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준 것 같아. 정치사하고 이제 경제사의 문화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교재 41페이지는 세계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한국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못하러 세계사에서 또 하겠어. 그치? 요거는 그렇다 너무 크게 실하지 말고 이제 한국사 중요한 건데 너무 크다. 살짝 해줘도 되지.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송나라, 그 다음에 금남송, 몽골, 원나라 이 파트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내 이야기만 들은 거에 불과해. 지금 정리 하나도 안 했잖아. 암기 하나도 안 했잖아. 그치? 머릿속에 그냥 들은 걸 그냥 풀어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면 됩니다. 틀려도 돼. 알겠지?